안녕하세요. 현대의학에서는 많은 정신질환을 약물치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의 효과가 더 이상 나지 않은 난치성 조현병이라든지 난치성 양극성 장애, 난치성 중증 우울증의 치료에 키토 다이어트가 다이어트가 아닌 치료제로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키토 다이어트의 그 연구 결과라든지 연구의 진행에 대해서 또 연구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난치성 정신질환들 중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중 특히 우울증은 염증과 많은 연관 관련이 있다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울증의 그 발달과 진행, 그 다음에 항우울증 약이 내성에 관계돼서 염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들 한 업적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는 대부분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그 포도당 대사 장애 환자라고 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인슐린 조절 장애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고인슐린 혈증이 있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대부분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대사장애, 인슐린 저항성이 높거나 포도당 대사 관계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들 중에 잘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이 세 가지 특히 정신질환들을 볼 것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대부분의 대사장애입니다. 대사장애의 결과로서 오는 그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포도당과의 관계, 포도당 대사와의 관계, 또 인슐린 조절의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사성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혈중 고인슐린증, 포도당 대사장애, 또 만성 염증 이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합쳐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대사성 질환의 문제가 결국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기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돼서 세포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세포들이 모여있는 조직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것이 다시 대사성 질환의 악화를 가져서 결국 악순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을 키토 다이어트로 시작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토 다이어트가 정신질환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아주 간단한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28명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양극성 환자가 12명,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우울증 환자가 6명,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가 10명이었는데, 키토 다이어트를 시행 후,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75에서 85% 지방이고, 10에서 20%는 프로틴, 탄수화물은 불과 5% 정도입니다.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100%의 환자들이 다 증상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43%에서는 임상이 원하는 바 좋은 결과가 생겼고 그다음에 96%의 환자들이 체중이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64%의 환자들은 그 약물을 좀 적게 먹고 또 조기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이거 키토 다이어트가 여기서는 그냥 다이어트보다도 치료제로 치료제의 역할로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이건 먼저 그 연구를 다시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8명 중에서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증,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증상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64%의
그 환자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치료를 하고 증상이 개선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키토제닉이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뇌의 역할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은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대부분에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그 우리 뇌가 차지하는 우리 몸의 용적은 5%라고 하는데 그 5%의 뇌가 차지하는 그 에너지 소비율은 한 20% 정도 한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뇌의 그 에너지 소스는 포도당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도당보다도 키톤을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생 그 동물에서 원생 세포에서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탄수화물을 섭취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 먼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더 용이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만약에 어떤 수중 같은 물 속에서 어떤 그 유기체로 존재하면서 먹이사슬에서 생존을 해왔다면은 수중에서 그 탄수화물을 구하기보다도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을 구하는 게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경은 오히려 지방을 이용한 그 신경이 발달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류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또 나오는 탄수화물을 경작하고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요즘 현대화들에서 이렇게 굉장히 질이 좋은 탄수화물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과거의 키톤체를 이용해서 우리 두뇌의 그 에너지라든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키토 다이어트로 우리가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는 포도당뿐만이 아니고 키토 다이어트, 키톤 바디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죠.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산화가 되면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가 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다 나와요. 그렇지만 지방은 또 글루코스는 우리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또 글리코젠은 우리가 필요할 시 글루카곤에서 다시 글루코스로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글루코스는 결국 글루코젠이 돼서 간에 저장이 되지만 또 우리 몸에 그 지방으로다가 저장을 시켜요. 그렇지만 지방은 글루코스로다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전환이. 그리고 지방은 여기서 보면 키톤 바디로 변해서 다시 키톤 바디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그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되면서 대사가 돼요. 산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굉장히 간략한 우리 대사 과정을 여기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퓨은 우리 그 뇌의 연료는 우리가 다 아는 그 글루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키톤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톤 바디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아세톤하고 아세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2하이드록시 뷰트릭 엑시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키톤 바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서 이런 세 가지 형식으로 해서 다시 두뇌로 이제 공급이 되고 두뇌에서 대사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키톤 바디하고 포도당하고 그 흡수 그리고 세포 내에서 대사되는 그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글루코스 포도당은 그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글루코스는 해당 과정을 거쳐가면서 피브로산이 되고 또 이 해당 과정에서 또 ATP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용하는 그 세포가 뭐냐면 암세포가 이 과정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브리산은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돼가지고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그 하나의 글루코스가 32개의 ATP를 생성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다 끝나서 그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때까지. 하지만 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그 진행되는 대사 과정은 천천히 일어나요. 그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키톤 바디는 여기 MCT 그 트랜스포터인데 그 모노카복실레이트 트랜스포터라고 해요. 그래서 능동 그 수동적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 아까 얘기했지 키톤 바디 중에 대사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물질인데 이것이 그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ATP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정을 보면은 키톤 바디는 중간에 그렇게 많은 그 과정이 없어요. 하지만 글루코스는 이렇게 들어오면 농도 차이에서 글루코스가 역으로도 진행이 되고 또 바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요구에 의해서 또 효소들에 의해서 그 글루코스의 그 대사를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조정하는 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포도당 대사에는. 그래갖고 결국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톤 바디는 아주 쉽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ATP를 형성을 해서 그 ATP가 그 세포 내 그 대사의 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이런 다른 가지가 있고 또 특히 이제 글루코스는 그 흡수가 될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인슐린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간략하게 하면 이건 이제 혈관인데 혈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혈관에서 그 이제 포도당이 있죠. 포도당이 대사 혈관 혈관 벽을 나와서 세포막으로 통해서 쭉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뭐 글루코스, 이런 식으로 프룩토스로 변하고 해서 피브리산이 되는데 결국 이제 피브리산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서 이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여기가 시냅스인데 신경세포 엑손 그 말단에서 글루타메이트 우리 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로 변하는데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글루타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시냅스에서 이온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하는데 반드시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나오지면 이 과정이 잘 되지가 않아요. 모두가. 그래서 이 글루코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들에서 그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산은 키톤 바디로 해서 이렇게 쉽게 세포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트로글리아는 교세포죠. 교세포는 우리 신경 뉴런들을 서포트하고 이렇게 잡아주고 다치지 않게 잡아주고 또 신경세포들한테 영양을 공급시켜주고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서포트해주는 그런 세포예요. 교세포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또 교세포가 굉장히 큰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세포가 그냥 단지 뉴런을 그냥 보호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또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퇴행성 뇌질환의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라에스트 그 지방산이 더해서 키톤 바디를 통해 가지고 바로 뉴런 신경세포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에도 이렇게 보면 TCA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엑손 시냅스 부근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다른 세포에 비해서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비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인데 거기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밖에 차지 않는 용적이 20%의 그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뉴런에 굉장히 많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TCA 사이클에서 ATP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잘 돼야지
우리 그 신경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고 ATP가 충분해야지 또 교세포가 우리 그 뉴런을 잘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대사 산물 이런 것도 다시 혈관으로 다시 청소를 해서 잘 몸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닥에는 에너지 생성이에요. 그 에너지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정신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퇴행성 뇌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뭐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디지즈, 뭐 ALS, 뉴게릭 디지즈, MS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분의 모든 병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 키토제너시스를 거쳐가지고 키톤 바디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아세토아세테이스는 그 지방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결국 그 아세토아세테이드는 결국 뭐를 만드냐면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스는 그 마지막 그 지방의 그 대사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시 기관에 가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시 중요하죠. 그래서 아세토아세테이스는 그 전 단계 그 이제 지방 산화가 되면서 간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스로 바뀌면서 이것이 우리 결국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아세톤은 그 지방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아세톤은 그래서 이것은 아세톤은 우리가 이제 허파를 통해서 숨 쉴 때 나오거나 아니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아세톤 때문에 우리가 그 아세톤 냄새를 좀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키토 다이어트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변형된 다이어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4일. 저거는 뭐냐면 4g은 지방이고 1g은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4대1 아니면 3대1 그러면 4대1을 많이 써요. 3대1은 뭐 3g이 지방이고 그 다음에 1g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래서 4대1 아니면 3대1 이런 식으로 키토 다이어트 전형적인 그 클래시컬한 그 키토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 단식, 뭐 3일 이상 단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키토제너시스가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간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키토 다이어트의 한 종류고요. 또 전통적인 단식, 3일이라든지 뭐 이틀 이렇게 단식하는 것도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해서 키토제너시스가 되니까 케톤 바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키토 다이어트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MCT 키토 다이어트는 그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리사라이드인데 MCT 오일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 이것을 먹고 복용을 하고 개선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킨스 다이어트도 결국 키토 다이어트 한 종류고 키토 다이어트와 아킨스 다이어트의 차이점은 그 아킨스 다이어트는 더 많은 그 단백질을 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량형 아킨스 다이어트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킨스 다이어트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계량형 아킨스 다이어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열량 제한 키토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열량 섭취가 초과를 하면 살이 찝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열량 제한 키토 다이어트, 체중을 감소하시려면 열량 제한 키토 다이어트를 해야 체중이 감소가 되고 오늘 같이 강의하는데 난치성 정신질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꼭 열량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지키는 거는 키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지방의 함량을 꼭 하고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키톤제 섭취. 뭐 이제 비타민 샵이라든지 이런 영양물을 파는 데 가면 그 영양제로 그 키톤제를 팝니다. 그걸 섭취를 해가지고 키토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토 다이어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키토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간질 환자 치료로서 키토 다이어트를 했는데 벌써 기원전 460년부터 그 히포크라테스가 있을 때부터 간질 치료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 키토 다이어트를. 그래서 1921년 닥터 그 라울 제일린이라는 사람이 소아 간질 치료에 그 간헐적 단식을 처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921년에 그 메이오 클리닉에 처음으로 키토 다이어트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임상 결과들에서 보면은 35%에서 50%까지 그 간질이 그 발작, 시저를 감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도 그 에필lep시 환자의 그 시저 치료에는 그 약물 말고 그 키토 다이어트가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항경련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키토 다이어트의 그 사용이 감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잊혀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0년, 50년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 환자 치료에 이제 키토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1950년대 한 경련 약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1970년 존 홉킨스에서 다시 간질 치료에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경련제의 그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의 간질 환자가 기존 그 처방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키토 다이어트에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난치성이에요.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우울증 환자들 중에 약물 치료로 잘 되는 분 말고 약물 치료가 더 이상 잘 듣지 않는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양극성 장애, 우울증 환자들한테 그 키토 다이어트를 치료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다가 500군데 이상의 그 키토 다이어트 센터가 있고요. 병원에도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따로 센터로 존재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코크란 리뷰를 볼 것 같으면 그 랜덤 컨트롤 7개 이상의 그 랜덤 컨트롤 실험에서 거기서 427명의 환자, 소아나 10대 그 환자들을 갖고 그 연구를 했는데 3개월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키토 다이어트 결과 55%에서 그 시저 발작이 사라졌어요. 대단하죠. 항경련약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427명 중에 그 85%가 50% 이상이 발작이 감소 아니면 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키토 다이어트를 했냐 하면 4대1 키토 다이어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 했고요. 실험 후에 55%가 키토 다이어트를 유지했고 45%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 중단한 대부분의 이유가 키토 다이어트가 그렇게 쉬운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45%는 그 원인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토 다이어트의 그 원리는 뭔가?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 원리는 혈중의 그 혈당과 그다음에 인슐린 레벨을 감소를 시켜요. 첫째로. 그다음에 키톤 바디를 생성해서 포도당의 그 대처 연료로 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두뇌라든지 아니면 다른 근육 이런 데서 포도당 대신 키톤 바디를 이용을 합니다. 또한 키톤 바디는 우리 그 몸의 그 생리 반응에서 중요한 그 신호 분자로 이용을 되고 있어요. 호르몬이라든지 아직까지 연구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에 키톤 바디가 있을 때 어떤 그 신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톤 바디는 항경련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환경을 변화를 시킵니다. 가바는 우리 그 뇌에 있는 억제균 중에 하나예요. 그 가바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를 감소시킵니다.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제죠. 그 다음에 감소시키고 또 아데노신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온 채널 우리 그 시냅스에 이온 채널들이 있는데 그 이온 채널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 뇌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 향상과 또 미토콘드리아의 그 증식, 생성에 그 증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신경보호 그 증가, 신경보호 증가 역할로서 그 폴리 언세츄레이트 페라 애시드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키토 다이어트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로 지금까지 연구 보고된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아주 굉장히 많은 곳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키토 다이어트가.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 대부분의 약물성 중독도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고 약물 중독에도 키토 다이어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이제 ALS, 루게릭 디지저죠.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에서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뇌종양, 뇌종양의 그 뇌종양 이후에 수술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회복할 때 우울증, 당뇨병은 당연하죠. 당뇨병, 그다음에 당뇨성 신경증, 그다음에 이제 대사성 신드롬의 키토 다이어트를 이용하고요. 편두통,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그다음에 기면증, 그 MS, 파킨스병, 조현병, 중풍, 그다음에 체중 감소. 이렇게 많은 곳에 키토 다이어트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저기서 열거한 대부분의 질환들은 또 대사성 질환과 대사성 문제와도 아주 큰 관련이 있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가 잘 이용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와 그 뇌질환의 그 연구들을 볼 것 같으면은 2016년에 벌써 알츠하이머 병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 이상을 발견을 했어요. 아까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 다 가서 보면 미토콘드리아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생성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17년도에 그 두뇌 속에 있는 포도당 대사 이상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베타 아미로이드 엔짐의 탱글, 임상학적 관계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이제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 사람들이 그 뇌를 보니까 포도당 대상의 이상이 있고 그 포도당 대사 이상과 함께 베타 아미로와 탱글이 그 생성에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2017년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대사와 우리 그 퇴행성 뇌질환의 관계가 아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하기 시작한 게 겨우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2005년도에 알츠하이머 그 생쥐 연구에서 키토 다이어트가 그 생쥐 뇌에서 베타 아미로이드와 탱글을 그 25% 감소시키는 그런 또 일도 있었고요. 2018년도에서 보면 그 뇌의 혈관 기능 개선을 향상시켰고 또 2020년도 연구에 보면 또 키톤 바디가 그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이렇게 이제 그 포유류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굉장히 좋은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또 2009년에 그 경미한 그 알츠하이머 환자 150명을 키토 다이어트를 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키토 다이어트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그 CSF의 원활한 흐름을 CS 크라니얼 그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의 원활한 흐름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됐어요. 이 뇌척수액의 그 원활한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에 들어서 그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제 베타 아미로이드인지 아니면 여러 다른 그 나쁜 단백질 독성이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그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오냐 하면은 CSF, 그 뇌 척수액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어떤 때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노폐물들이 빠져나냐면은 잠을 잘 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잠도 사이클이 있는데 그 렘 사이클이 있고 딥슬립이 있는데 깊게 자야 돼요. 딥슬립이 되었을 때 그때 뇌 속의 노폐물들이 CSF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면 중에서도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깊은 잠을 자는지 아니면 낮게 자는지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는 뭐 요즘 애플 와치라든지 그 삼성 그 시계 같은 거를 사면은 거기에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차고 그 수면을 취하면 그 다음날 그 그래프를 보면 내가 잠을 어떤 질로 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렘 슬립은 얼마였고 그 낮은 수면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깊은 수면은 몇 분 동안 잤나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건 이제 그렇게 결과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그 정신병의 그 정신 그 학적 그 모델은 그 이제 정신질환이 어떻게 생기는가, 특히 이제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같은 거는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는가, 그런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첫째가 이제 생물학적 요소,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에 의해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요소, 아주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영향, 그 다음에 사회적 요소, 빈곤, 범죄 아니면 고립,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고립, 그 다음에 이제 대사성 요소, 오늘 지금 하는 주제죠. 대사성 요소는 현재 진행이고 계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자기 그 식사 습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그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이 모두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대사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사성 질환하면 어떤 문제가 많이 떠오르죠? 예, 비만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 인슐린이라든지 지방,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사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요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이 모두가 다 그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비만은 대사하고 연관이 있고, 우울증 환자의 20%가 그 비만으로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처음 뭐 양극성 장애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처음으로 정신병에 입원 후 20년 이후에 보면 조현병 환자의 3분의 2가 비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환자의 반 이상이 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매스 인덱스가 높은 사람들은 그 뇌 속의 그 시냅스 연결의 그 변형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병리학적인 변형이면 어떤 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냅스 연결의 변형률이 증가를 한답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가 높은, 그러니까 그 말은 비만인 사람들. 그 다음에 비만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인지 능력을 방해하고요, 또 감소시킵니다. 비만은. 그래서 비만은 25% 이상의 기분 장애 또는 불안 장애를 유도를 시켜요. 비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정크 음식을 많이 과다 섭취했을 때 비만과 우울증 모두가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비만, 그 대사죠, 대사. 그렇게 비만과 우리 정신질환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신질환으로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환인가, 정신질환이 아니면 이것이 그냥 우리 몸의 대사성 질환의 한 일부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의 보면 3배 이상이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3배 이상은 정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경우에,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대부분 많이 당뇨병 환자로 발전이 돼요.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의 60%가 당뇨병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환자가 처음 진단 시 당뇨가 없었는데, 하지만은 당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 대사에는 이상을 보입니다. 그 처음 이제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라고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처음 진단을 했어요. 당신 조현병이라고. 그래서 보면 당뇨병은 당장 없어도 포도당 대사에는 벌써 이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가 심한 환자들 그 대부분은 벌써 비만 전에 당뇨병이 와요. 그래서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먼저 당뇨병이 옵니다. 당뇨병이 온 다음에 비만이 되고, 정상인들은 비만이 먼저 돼요. 그 비만이 먼저 되고 나중에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은 대사하고 우리 정신질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강의를 하는 내용은 그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정신질환이 대사성 질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대사성 질환의 연결, 악순환을 끊는 것이 뭐냐면 키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키토, 지방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정신성 약물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독이 되고요.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내성이 붙고,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의 그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물론 체중이 증가하겠죠. 이런 문제 말고는 지방이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2배 이상의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대사성 질환 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25%의 그 당뇨병 환자들은 나중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요. 또 심한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보면 높은 그 혈당 수치, 그 다음에 높은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나중에 심혈관계 합병증을 갖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또 우울증 치료도 정상인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이 받고 있어요. 조현병 또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그 보통 정상인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은 그 심혈관 질환의 주요 요소인데, 그 우울증, 그러니까 심혈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우울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그 심혈관 질환이 그 주요 팩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0에서 100%의 그 주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면 심혈관 환자의 50에서 150%가 우울증 질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뭔지만 심혈관 환자분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또 우울증 환자분들은 나중에 심혈관 질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과 심혈관 환자, 또 심혈관은 어떤 대사성 질환하고 또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사의 문제. 관상동맥 환자의 20%가 우울증입니다. 관상동맥 환자도 결국 심혈관 질환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심장병 환자의 33%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결국 심혈관 질환과 그 우울증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수명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실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조현병은 10에서 30년 정도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평균 9에서 25년이 수명이 감소가 되고, 주요 우울증 환자는 7에서 18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신질환 환자의 수명이 남성은 평균적으로 10년 감소가 되고요. 여성은 7년 수명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사망의 사망의 원인은 심장, 심혈관 질환과 암입니다. 물론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이런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자살 비율을 심혈관이나 암으로 사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자살의 비율은 아주 작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을 많이 해. 그래서 자살로 많이 죽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우울증을 환자들은 대부분 심장 혈관 질환과 암으로 결국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암도 요즘은 보면 결국은 대사성 문제에서 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사성 질환과 대사와 우리 몸의 대사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장애를 이렇게 대사성 이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그 첫째가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대사성 이상이 다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공통적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 시 또 거의 대부분 포도당 대사의 그 이상을 발견을 합니다. 초기 진단 시. 그다음에 대부분 정신질환 그 환자들한테서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다가 정신 장애를 대사성 이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연구의 결과 또 연구의 그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키토 다이어트를 해야 하냐 하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키토 다이어트를 유지시 대사성 신드롬이 정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뇌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대충 그 짐작하는 게 아니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듯이 아니면 임상을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다이어트 중에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사성 신드롬이 정상화가 됐고요. 대사성 기능이 정상화가 됐고 그 다음에 뇌 기능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질 발작은 아주 옛날부터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처방 이외로다 키토 다이어트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또 현재까지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다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키토 다이어트를 잘 이해하고 계신 정신과 의사들은 지금 현재 아주 활발하게 특히 난치성 약물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그 키토 다이어트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주로 결과는 반반.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반은 계속 유지를 하고 반은 중도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가 그냥 다이어트 이 보조 방법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제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키토 다이어트를 유지시 우울증에서 보면은 일단 체중 감소가 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많은 열량 섭취는 체중 감소가 오지를 않아요. 저것은 이제 적당한 열량 섭취 시 일단 체중 감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유지를 하시면 일단 수면이 개선이 돼요. 수면이 개선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뇌 건강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증가, 활력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신, 그 상태가 아주 명료한 정신 상태가로 다시 되돌아오고요. 그 생쥐 실험에서 보면 키토 다이어트가 항우울증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그 다음에 2009년 그 임상 시험에서 키토 다이어트가 그 정신질환 개선에 효과가 보임을 그 임상으로 한 거예요. 임상 시험에서 이 사람한테. 그래서 임상에서 벌써 정신질환에 개선이 있다는 것을 그 2009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조현병은 인구의 1%가 한 조현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를 가지신 분은 인구 2에서 5%가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치료를 한 3년 정도 받으면 보통 이 분들 중에 4%의 환자가 회복이 됩니다. 약물을 치료를 해서.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인해서 다시 재발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난치성으로 됩니다. 약물이 더 이상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5년에 키토 다이어트가 조현병의 NMDA 수용체 기능 저하를 개선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파지티브한 그 인지 능력을 개선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조현병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 키토 다이어트가 조현병 치료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조현병 치료 임상을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 조현병 환자 등의 그 정신질환 증상, 체중과 그 대사 이상에 대한 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 조현병 환자 중에 그 정신질환 증상이라든지 그 체중과 대사 이상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 그 키토 다이어트와 그 조현병의 재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항정신성 약물을 그 복용을 하셔도 자꾸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러면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 그 조현병 재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키토 다이어트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해서 그럼 내가 키토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틀린데 본인이 하시겠다면 혼자 하시는 것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나 주치의와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다니던 주치의 선생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주치의 선생님을 찾으셔도 돼요.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키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탄수화물, 그 설탕, 우리가 그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 있죠. 탄수화물 중독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며칠 후부터 아니면 몇 주까지 정신질환, 그 증상이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토 다이어트를 중단을 합니다. 또 주치의 선생님도 키토 다이어트를 이해를 못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중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키토 다이어트를 중단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 뭐 8주에서 12주에서 16주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중독, 그 금단 현상 때문에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된다는 거. 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나 주치의와 함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키토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토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래서 또 키토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 지방의 함량 비율을 확실히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중간에 뭐 초콜릿을 하나 먹고 싶어,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싶어, 이렇게 되면 다시 증상이 정말로 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꾹 참으시고 정말로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아요. 주변에서 내가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자를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탄수화물 그 중독의 금단 현상은
보통 코카인보다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탄수화물이 그 중독 현상이 코카인보다 보통 20배 정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단 형상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악화되는, 우리가 한의에서 보면 그 한의약을 먹다 보면 그 명현 현상이라는 거 알죠? 그 한의를 먹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의사분들이 그 약을 끊지 말고 계속 복용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의약이고 약제고, 그 약제가 몸에 들어가서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간을 망가뜨리는지 위를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지방을 섭취하는데 이렇게 증세가 나빠진다고 해서 그 지방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은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의 그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면 한 12주 정도 걸리면은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나타나요. 키토 다이어트가 이렇게 어떤 알약을 하나 먹으면 금세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병이 대사성 질환이라면 그 병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 그러므로 다시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본인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열량 섭취가 초과시 체중이 증가를 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다이어트 메뉴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매일 똑같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질립니다. 지방 섭취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1960년대 그 미국의 그 세븐 컨트리 세븐 컨트리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동안 전 세계가 포화 지방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섭취에 대한 선입관들이 아직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방 섭취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을 먹으셔도 그렇게 그 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해서 계란도 못 먹게 했잖아요. 제한했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콜레스테롤 다이어트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한 항목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정정을 하는데, 포화 지방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에 대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일단 개선을 해야지 키토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 보통 8주에서 12주가 되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환청이라든지 환시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요. 6개월 정도 이상을 하시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항전신성 약물도 이제 끊을 수도 있어요.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3에서 5개월 이후 증상이 개선되면 그 주치의와 상담과 더불어 약물 복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체중 감소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몸의 에너지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깊은 수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은 좋은 그 파지티브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키토 다이어트를 내가 오늘 잘 준비를 해서 하고 싶다면은 키토 다이어트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시는데,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을 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증상이 며칠부터 아니면 몇 주까지 굉장히 악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 약물 조정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토 다이어트가 우리 난치성 정신질환의 치료제로서, 이 다이어트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치료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